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0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었죠. 선거 기간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쏟아진 분야는 역시 부동산 정책 공약이었습니다. 이후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국내외의 상황도 부동산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었는데요.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그리고 8월로 예고된 주택 공급 대책 등 앞으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부동산 시장 분석과 함께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제부터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 또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의 최원철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상반기 부동산 시장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참 많았는데요. 두 분께서는 상반기 부동산 시장 그리고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현재 상황이 지금 1월부터 작년 9월부터죠. 9월부터 이제 좀 전세 대출 중단 때 조금 쇼킹이 오면서 네. 시장이 갑자기 좀 급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서울시장부터 보면은 1월부터 좀 하락하는 구간 등장하다가 네. 지금 서초구만 빼고 어제 7월 18일자 기준으로는요. 지금 24개 구가 다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물론 폭은 뭐 아직 미미한데 그리고 이제 전국도 따져볼 때 한 17개 광역시랑 6개 광역시랑 도 다 따져 보면은 세 군데 전북, 강원, 경북만 빼고요. 다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부터 지금 천천히 내려오다 이제 확산이 됐죠. 그 원인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 인상도 있고 또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급등했다라는 피로감도 있고 예. 또 그리고 대출도 이제 규제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이 합쳐져서 지금 시장은 사실 약간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모여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원철 교수님의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네, 대선이 있을 때 그 규제 완화를 다 공약을 내세웠고 그랬죠. 공급을 많이 하겠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빨리 안정을 시키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돼가고 있다가 특히 이제 그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빨리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 이제 서울이나 뭐 저 경기도 쪽에 예. 재건축 시장이 조금 불안한점하니까 그거는 좀 연기가 됐죠. 그래서 다른 이제 규제를 완화를 조금씩 하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터졌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곡물부터 모든 그 지금 인플레이션 예. 이 아주 이제 전 세계가 다 심해지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단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미국도 그 지난번에 6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의외로 정부가 예측을 못했던 집값 안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소비자들은 이게 폭락하는 게 그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걱정들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그 얼어붙고 있죠. 예. 근데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뭐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 지금 뭐 250만 호 공급 계획을 좀 더 앞당겨 발표를 하더라도
시장이 갑자기 살아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좀 안정세가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좀 되어가다가 국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좀 가격 폭락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이 아파트값이 연속으로 하락한다는 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추세를 형성했죠. 또 우리가 보통 통계상에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데이터, 특히 이런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계를 형성하면 일단 그 지속성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또 외적 요인까지 또 악재가 지금 등장을 한 바람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폭락적으로 가는 어떤 이상한 느낌까지 나오고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폭락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예. 다만 이제 공급 계획이 또 8월 달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서울의 집값이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서울의 지금 거래량이 제가 오늘 날짜를 보면요, 보통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한 1,500건대였어요. 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그런 위기가 아직은 오진 않았는데도 4월, 3월부터 벌써 1,000대로 늘었었거든요, 서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 부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입주 물량 공급에도 부족하다는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값이 받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럼 이건 더 큰 요인들이 더 세다는 얘기죠. 강하다는 얘기니까 구매 계획이 있던 분들조차도 안 하는 걸로 돌아서고,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의 주택 가격이 이제 공급이 좀 빨라지는 속도로 나오면 아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만약에 공급을 좀 연착륙을 위해 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한다라면 조금은 이제 연착륙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갈 수 있는데, 하여간 하락 방향으로 추세를 전환했다는 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상태고, 외부 요인까지 가세하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이 부분이 네네. 참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도 있다라고 예,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서초구가 지금 똘똘한 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똘똘한 한 채는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현금 부자들이 정말 좋은 지역에, 네. 좋은 위치에. 그게 원래 부동산의 입지라는 거죠. 예. 좋은 입지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 쪽인가요? 그렇죠. 예. 서초구도 있고, 근데 서초구는 이제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돼 있고요.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과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송도 같은 데도 좀 많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 입주 공급이 됐던 데들, 그런 데들은 조금 그 계속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질 걸로 보이는데, 단지 서울에서도 아직도 똘똘한 한 채 수요뿐만이 아니라 그 파라권 수요도 그냥 존재를 하죠. 예. 예, 파라권 수요가 항상 존재를 하는 거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상승해서 대출 이자 때문에 영끌하신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집값이 폭락을 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사는 거고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반대로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좀 빨리 팔자. 다주택자들은 그 지금 어찌됐든 1년 동안 그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가 이제 유예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팔자 했었는데, 또 종부세 그 다주택자 종부세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매물이 또 줄어들 현상이 있죠. 예.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또 줄어들게 되면은 굳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팔려고 안 할 겁니다. 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거래 절벽은 당연히, 그러니까 살 사람은 기다려보자, 팔 사람도 이제 기다리자. 다만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어차피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가격으로 사전 청약을 받기 때문에 건설 자재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고 인건비 폭등을 해가지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또 완화가 되니까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 하는데도, 어찌됐든 이 사전 청약이나 이런 것들은 실수요자 위주로는 가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더 좀 뚜렷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은 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서로 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그래서 집이 저는-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교수님 말씀도 이제 맞는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주택자분들 중에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이들이.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거래량과 매물을 좀 주로 이제 포인트로 보는데 매물이 지금 줄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한 4, 5천 개가 줄었습니다. 근데 4, 5천 개가 줄은 서울 아파트의 현재 매물이 6만 2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얘기죠.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이 3만 5천인데 예. 지금은 이제 집을 안 팔리니까 어떤 형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을 사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전입을 하는 조건 때문에 집을 비워놓고 사람들을 찾았어요. 근데도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일부 지역 서초구라든지 좀 강세 지역들은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지역들 뭐 22개구 이상이 물건이 지금 서로 팔려고 줄을 서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 서울에 2만 3천 개거든요. 지금 거래를 한 번도 6개월 동안 못한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도 좀 같이 보고 지역마다 국지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처를 하는 분들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좀 최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금리가 가장 큰 요인이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지금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빅스텝을 해가지고 2.25%가 됐지만 올 연말에 3%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내 집 마련을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생애대출 최초 이제 주택 구입자가 LTV 80%까지 완화가 됐고 또 40년짜리 주택 담보대출이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꼭 40년 동안 갚을 필요는 없죠. 초기에 이자만 좀 내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조금 단축해가지고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물이 지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러니까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값 떨어지면 나 살 거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라는 거는 물론 변동이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 강남이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똘똘한 채 수요하는 그 입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똘똘한 채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폭락이라는 가능성은 거의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예를 들어 맨하탄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이런 데 평당 3억 4억짜리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시장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별화된 시장일 뿐이지 그거를 가지고 집값의 평균을 낸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정말 내가 그리고 예를 들어 상기 신도시 지금 뭐 사전청약해도 한 8년 10년 뒤에 입주인데 오히려 강북에 급매물 나왔다. 지금. 그러면 여유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장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들이 좀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올해 하반기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 좀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70%가 월 600 이하입니다. 그러면 세전, 세후 이거 다 빠지면 470 받습니다. 그분이 LTV 80%로 서울의 중위 가격이 10억짜리를 사면 그럼 9억 돈을 받습니다. 9억의 이자가 계산해 보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싼 집값이라는 반증이죠. 그럼 역으로 이번 정부가 LTV 80%를 던진 게 왜 지금 던지니까? 집값을 떠받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파월 장관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금리가 가라앉고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그럴 때 사라. 그게 정상적이죠. 집값이 떨어지고 사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물론 물가 상승률에 기반해서 그 갭만큼 우상향으로 주택가격도 올라가요. 평생 끝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급등하는 지역이 있으면 조정이 오겠죠. 저는 그게 이제 조정 타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안 빠질 것 같다고 보시는데 이제 좋게 보시는 거죠. 시장을 건전해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복병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 능력이 안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갭이 조정이 돼야 되는 타임이라고 저는 보고 저는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파월 장관이 가이드를 줬잖아요. 지금 사지 마라. 금리가 너무 비싸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다행인데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집 사서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집을 못 사서 벼락거지가 된 게 바로 작년이었지만 예. 지금은 사가지고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인지 여쭤보셨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다린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지금 굳이 이 비싼 집값을 따져보면 PIR 지수가 20 넘으면 그거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수치가 162.8입니다. 그게 뭐냐면 200이라는 수치가 자기가 버는 돈에 주택담보 원리금 상환에 갚는 금액이 200이라는 수치면 50%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내잖아요. 세금도 내고 이런 걸 계산해 보시면 이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죠? 지금 영국 쪽들이 금리 올라서 생활 안 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지금 우리가 200을 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서울은 분명히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사는 것보다 조정이 되고 금리가 좀 하향화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이런 시장이 올 때 그때 사는 게 정상적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추석 이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추석 이후 너무 짧고 물론 정부가 이제 대책을 던지잖아요. 사전총액에 저는 좀 신경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전총액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쳐다보시고 교수님은 이제 9주택을 매입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9주택 매입 타임을 가격이 조정돼가지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매입해서 좋다지만 저는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LTV 조정 자체가 아까 소득 분포랑 얘기했지만 도저히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수치를 무시하고 덥석 물었다가 진짜 벼락가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무주택자들은 네. 원하는 숫자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한없이 기다리시면 안 되고 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120, 130이면 여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플러스 소득이 늘면 더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거예요. 소득이 우리가 느는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그러면 12월 달에 한번 보셔가지고 이게 한 150이다. 예. 이러면 그때는 사도 된다고 보고 저는 120 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기다리다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니까 정신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좀 보시고 거래량 수치를 좀 비교하시면 제가 볼 땐 정신에도 좀 도움이 되시고 예. 또 부담도 덜해지고 이럴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철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급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의 전세가율, 우리나라 지금 전세가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깡통주택도 많이 나오고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80% 가격에 살고 있다. 20%만 보태면은 집을 살 수 있다. 근데 마침 강북에 한 6억짜리 주택이 급매물로 나왔다. 당연히 사야죠. 그 대출 받는 금액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 근데 거기에 40년으로 변수가 있습니다, 하면 교수님. 예, 물론 여러 가지 변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가능하죠. 모든 사람들의 네. 얘기는 아니고요. 네. 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나는 강북 쪽에 9주택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좀 빨리 해서 안정이 되고 싶다. 근데 GTX 때문에 급등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인도거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맨 끝에 역에서 다 타거든요. 한 번에 1,100명이 탑니다. 중간역에서는 거의 탈 수가 없어요. 지금 김포 골드라인 타보시면 압니다. 거의 뭐 끝에서 다 타니까 중간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소비자들이 그런 걸 빨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급등했던 지역은 급락하는 게 맞고요. 근데 실제로 또 가보면은 우리 동네 이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요 했던 지역들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뭐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다. 정말 좋은 데다. 그러면 서로 살고 싶으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단지 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단지 지금 이렇게 뭐 재건축이 좀 오래 예. 남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이 안 올랐는데 단지 이게 다주택자 매물이라든가 이런 매물들이 급매로 나와 있다. 그러면 본인 사정을 좀 잘 따져봐가지고 지금 정도 미리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 거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두 분께 서울 부동산 시장 분석과 또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좀 어떤 도움 말씀을 좀 주실 텐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철 교수님.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조금 여유가 있고 기다릴 시간이 있다. 뭐 본인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신혼 될 때까지 여유가 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거기에 뭐 지금 신혼부부 특공도 있고 많이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한데 경쟁률이 굉장히 크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또 지금 뭐 그 신속통합 재개발도 많이 진행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하고 좀 많이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분명히 내년부터 이제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용적률 상향이 되면은 당연히 분담금도 좀 줄어들고, 거기 사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거기 당연히 이제 그 1기 신도시에 지금 재건축되는 데들은 위치가 비교적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죠. 단지 나는 경기도보다는 그냥 서울의 강북 지역이라도, 그 서울이잖아요. 강북도 서울입니다. 예, 우리 강서도 서울이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나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조금 빨리 하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급매물들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여러 가지 뭐 대출 이자가 조금 많긴 하더라도 하여튼 본인이 이제 상황을 잘 따져가지고 예. 지금 정도 미리 좀 검토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남들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하면은 또 폭등한 다음에 맞습니다. 아이고 그 시기를 예. 놓칠 수가 있죠. 예. 뭐 신도시 사전 청약도 있고요, 뭐 재개발 지역도 있고 좀 다양한 요건들 좀 고려를 해보시라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어떤 당부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교수님이 이제 많은 정리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100원짜리가 지금 한 200원 정도 됐다고 느끼잖아요. 서울 아파트 100원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10억짜리가 20억이 됐다고 가정을 맞습니다.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벌써 한 2014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15년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데 문재인 정부 때 더 폭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7, 8년을 계산하면 되죠. 지금 14년부터 15년부터 따지면 7년, 8년 차거든요. 7, 8년 차인데 그게 2배나 2배 반이 됐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한 30%, 20% 지금 내려가면은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 160, 170으로 떠요. 예. 그러면은 아까 제가 150이라는 수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수준으로 이제 균형점이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구매된 걸 사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금액 수준이 제가 드린 말씀대로 자기 자산 관리 대출 금액을 받았을 때 생활 유지에 대한 자산 관리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30, 40% 선에서 가능하다라면 언제든지 사도 문제가 없다. 다만 그 시기를 이왕이라면 가을 이후에 제가 볼 땐 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 금리 한번 올리고 나면 조금 더 조정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아기가 어리거나 뭐 중학생이 돼가지고 방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 돈 뭐 5천, 1, 2억, 3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의 평화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영을 하는데 그래서 가정의 평화내야 또 돈을 버니까 그런 분들은 능력이 되는 선에서 무조건 내 집을 하는 게 마련인 거 맞고, 근데 여건이 좀 안 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더 기다려보는 인내도 필요하다. 말씀하신 사전 청약 같은 것도 활용하시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까지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도 좀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 분석과 함께 또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들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 또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의 최원철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요인들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섣불리 부동산 매매를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 집값 안정과 더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마련과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